여러분 안녕하십니까? YTN 시청자를 위한 옴부즈만 프로그램 시청자의 눈입니다. 먼저 뉴스 진단 시간입니다. 이번 주에는 여수 원유 유출 사고 관련 보도를 모니터했습니다. 이정남 시청자 평가원과 사회이부 김평정 기자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이 설날 아침에 난데없이 터졌던 이 여수 원유 유출 사고, 이 청정해역이 오염되고 지금도 이 갯벌이 오염되고 있는데 이번 관련 보도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그 설날 여수 원유 유출 사고는 유조선이 과속으로 부두에 접안하다난 것으로 밝혀져 전형적으로는 인재로 알려졌습니다. 그 납득할 수 없는 늦장 초동 대응, 또 유출량 허위 축소 보고, 또 당국의 무능과 무지가 더해진 이번 사고는 부주의의 결정판입니다. 그 지난 3일 여수 해경이 공개한 CCTV 화면을 보면 더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그 우이산호가 접안 시 7노트의 속도로 접근했다는 것은 23년 경력의 도선사의 실력이라곤 믿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 기름 유출량도 잘못 알려졌습니다. YTN의 설날 보도에는 800m 정도 유출된 것으로 그 단순 접촉 사고로 여겼으나 현재까지 파악된 양은 200배가 넘는 약 164톤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유조선에서 원유가 흘러나온 것이 아니고 또 송유관에서 유출되었다고는 하지만 그 우이산호의 톤수와 거의 비슷한 수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YTN은 원유 유출 사고 이후 피해가 확산되자 또 신속하게 피해 상황과 사고 원인을 보도했으며, 특히 지난 3일 기름띠 확산 어디까지 보도는 그래픽을 적절히 활용해 피해 규모가 얼마나 큰지 시청자들이 이해할 수 있게 전한 점은 돋보였습니다. 기름띠는 많이 제거되었다고 하지만 그 관계 당국이 인근 어가의 2차 피해가 막는데 총력을 기울일 수 있도록 YTN의 비판이 필요해 보입니다. 네, 사실 지금도 계속 피해가 이어지고 있는 건데 이 앞으로 2차 피해, 어민들이 2차 피해 없도록 이 보도 신경 써달라는 말씀 해주셨습니다. 김병현 기자 어떻습니까? 예, 충분히 일리가 있는 말씀이십니다. 설날인 지난달 31일에 전남 여수 앞바다에서 대규모 원유 유출 사고가 일어나 충격을 줬었습니다. 어느 정도 마무리된 해상 방제와 달리 해안가는 지금도 기름으로 뒤덮여 있는 상태입니다. 피해 어촌의 주민들이 매일 아침 일찍 바닷가에 나가 추위에 떨며 기름과 사투를 벌이고 있고, 그렇지만 이 작업을 다 끝내려면 앞으로도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번 기름 유출 사고를 수사하고 있는 여수해양경찰서도 정확한 사고 원인을 밝혀내기 위해서 온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는데 조만간 사고의 전모가 밝혀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은 사고 직후 곧바로 일보 기사를 내보내고 즉시 취재진이 출동해 생생한 현장 화면을 시청자에게 보여드렸습니다. 사고 당일은 해당 정유사인 GS 칼텍스 측의 발표를 인용해 기름량이 800리터 정도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물론 이것은 축소 발표한 것이라는 게 나중에 드러났었습니다. 또한 시간이 지나면서 기름이 인근 해안으로 밀려와서 시커멓게 뒤덮고 역한 냄새까지 진동한다는 사실을 저희 취재진이 확인을 하고 사고 다음 날부터는 가장 피해가 심한 신덕마을 현장에서 생방송 중계로 피해 실태를 전했습니다. 사고 발생 사흘째에도 매시간 변하는 피해 상황과 방제 작업 실태를 보도해 기름 유출 피해의 심각성을 국민에게 전해드렸습니다. 지난 3일에는 이번 사고를 수사하고 있는 여수해양경찰서에서 중간 수사 결과 발표를 직접 생중계하고 취재기자가 현장에서 생방송을 통해 해경의 수사 내용과 문제점 등을 집중적으로 보도했습니다. 이를 통해 이번 사고가 유조선의 과속 등 안전규칙 위반, GS 칼텍스 측의 유출량 축소와 늑장 대응, 그리고 당국의 안이한 사후 대처 등 총체적 부실로 인한 전형적인 인재였음이 낱낱이 알려졌습니다. YTN은 이와 함께 기름띠가 광량한 컨테이너 부두와 오동도, 멀리는 남해대교까지 확산해 피해 규모가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실태를 현지 기자 리포트를 통해 보도하고 더 이상은 피해가 나지 않도록 관계 당국에 보다 신속한 방제를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이후에는 방제 작업 상황을 집중적으로 다뤄 작업의 어려움과 함께 피해 어민의 역한 기름 냄새로 인해 두통과 구토에 시달리고 일부 어민들은 입원 치료까지 받은 실태를 현지 어민들의 육성을 통해 생생하게 보도한 적이 있습니다. 또 충남 태안 원유 유출 사고 때와 마찬가지로 전국에서 자원봉사자들이 물밀듯이 찾아와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피해 어민들과 함께 작업을 하는 모습도 시청자들에게 전해드렸습니다.
특히 이번 기름 유출 사고로 인해 여수 지역 해역에서 생산되는 수산물이 모두 오염된 것 아니냐는 잘못된 인식이 퍼져 판로에 어려움을 겪는 2차 피해 실태로 전해드렸습니다. 이와 함께 이번 원유 유출로 인한 인근 해양의 오염에 국민적인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서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의 조사선에 YTN 취재진이 함께 승선해서 해양오염 영향조사 과정을 집중 취재해서 보도했습니다. 또 기름 방제 작업이 어느 정도 성과를 보이면서 이제는 어민들의 피해 보상이 최대 관심사로 부각이 되고 있는데요. 해양수산부와 지자체, 피해 어민 대표, 정유회사 등이 참여하는 사고 수습 대책 협의회의 내용을 상세하게 보도하고 피해 어민들의 요구 사항과 정유회사의 입장 등을 또 전해드렸습니다. 피해 어민들은 GS 칼텍스에서 우선 피해를 보상하고 나중에 유조선 선사의 구상권을 청구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지만 GS 칼텍스 측은 지금 난색을 표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피해 보상이 마무리될 때까지 계속 보도해 드릴 예정입니다. 특히 피해 보상 문제는 해경의 수사 결과 밝혀질 책임 소재와도 맞물려 있기 때문에 해경의 수사 내용도 그때그때 상세하게 보도하고 있습니다. YTN은 앞으로도 관계 당국이 피해 어민들의 2차 피해를 막는 데 온 힘을 기울일 수 있도록 새롭게 드러난 피해 상황을 집중 보도하고 이번 사고의 정확한 진상 보도를 통해 어민들이 더는 피해를 보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YTN은 이번 기름 유출 사고가 완전히 마무리될 때까지 어민들의 피해 실태와 정확한 사고 경위, 피해 보상 문제, 당국의 재발 방지 대책 마련 등 사고 수습 전반에 걸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빠르고 정확하게 보도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네, 빠르고 정확한 보도 부탁드리고요. 이정남 평가위원님, 또 어떤 부분 지적하시겠습니까? 네, 말씀하신 것처럼 원유 유출 사고는 어떤 상황에서든 최악의 사태를 상정하고 대처해야 합니다. 우리는 지난 태안 사태나 또 시프린스호 사고를 통해 유조선 사고가 얼마나 심각하게 해양 생태계를 파괴했는지 인식했습니다. 하지만 윤진숙 전 해양수산부 장관은 사고 이틀 후 현장을 찾아가서 코를 틀어막고 또 이렇게 피해가 클지 몰랐다. 보상 문제는 원유사와 보험사가 알아서 하라고 말한 장관의 행태는 자질을 의심케 했습니다. 결국 윤 장관은 해임되는데요. 앞선 지난 4일 윤 장관은 국회에 출석해 이번 사고와 관련해 지역 주민과 국민에게 사과했지만 관계당국의 수장으로서 전문가답지 못한 처신에 대해 비판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또 윤 전 장관은 피해 보상 문제와 관련해 민사소송으로 해결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는데요. 정부의 책임 회피성 언급으로 비춰지고 있습니다. 이번 사고에 대해 해당 기업과 관련 당국자의 사고 경위 조사가 어디까지 규명되었는지 궁금합니다. 책임 소재를 분명히 가려 또 어민들의 보상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지금처럼 YTN의 적극적인 보도를 부탁드립니다. 네, 이번 윤진숙 장관 경질로 이 공직자의 언행이 얼마나 신중해야 되는지 다시 한번 강조가 됐을 것 같고요. 앞으로 이 보상 절차도 간단치가 않죠? 어떻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피해 보상은 이번 사고의 책임이 어디에 있느냐와 맞물려 있기 때문에 해경의 수사 내용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여수 해양경찰서의 정확한 수사 결과가 나와야지 사고의 책임 소재가 가려지고 보상 문제도 구체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수사는 계속 진행 중입니다만 여수해경이 지난 3일에 한 차례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를 했었습니다. 이때 기름 유출량이 GS 칼텍스 측이 발표했던 800리터보다 200배가 넘는 16만 4천 리터이고 사고는 유조선이 과속으로 접안하다가 난 것이라고 밝혀졌습니다. 해경은 과속 접안이 사고 원인인 점으로 미뤄 일단 이번 사고가 도선사의 과실 때문으로 보고 수사를 계속 벌이고 있습니다. 해경이 비행기의 블랙박스와 같은 선박 항해 기록 장치, 즉 VDR을 분석한 결과 도선사가 사고 직전까지 충돌을 예측하지 못하고 충돌 수십 초 전에야 닻을 내린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이에 따라 해경은 23년 경력의 베테랑 도선사가 어떤 이유로 접안 당시 지켜야 할 2에서 3노트를 훌쩍 넘는 7노트로 빠른 속도로 진입하게 됐는지를 집중적으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해경은 또 사고 과정에서 유조선 선장과 해무사 등 원유 부두 안전관리자들의 과실은 없었는지도 꼼꼼하게 따지고 있습니다. 현재 수사가 막바지에 이른 것으로 알려져 곧 최종 수사 결과가 나올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기름 유출 피해가 애초 예상보다 훨씬 더 많아지면서 사고 초기 늑장 신고와
기름 유출량 축소 보고로 기름 유출 피해를 키웠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 GS 칼텍스에 대한 책임론도 커지고 있습니다. GS 칼텍스 측은 자신들도 피해자라고 주장을 하고 있지만 경찰은 이번 원유 유출 사고에 GS 칼텍스 측도 관련이 돼 있을 것으로 보고 관계자들을 상대로 안전관리와 감독 소홀 여부에 대해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특히 핵심 쟁점인 기름 유출량과 관련해 해경은 애초 215m 송유관 가운데 파손된 111m 부위부터 바다 쪽에 봉인된 송유관 끝부분까지 기름이 남아있을 것으로 판단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관련자들의 조사를 거치면서 이 부분의 기름이 바다로 흘러들어갔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 유출된 기름량은 해경이 발표했던 16만 4천 리터보다 훨씬 더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 김영록 의원 측은 해상 쪽 송유관에서 15만 리터의 기름이 바다로 유출됐다는 점을 전제로 전체 기름 유출량이 해경의 발표보다 4배 정도가 많은 64만 2천 리터로 추정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주장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그동안 책임 회피에 급급했던 GS 칼텍스 측의 국민적 비난은 피할 수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처럼 이번 사고 관련자들에 대한 경찰의 수사가 한창 진행되고 있는 만큼 수사 결과가 나와야 이번 사고의 책임 소재가 확실하게 가려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YTN도 이번 경찰의 수사가 공정하게 이뤄져 사건의 진상이 명명백백하게 밝혀질 수 있도록 감시의 눈초리를 떼지 않을 것입니다. 더 나아가 경찰의 수사 결과 책임이 있는 것으로 드러난 관련자들이 피해 보상에 적극적으로 나서서 피해 주민들의 눈물을 닦아줄 수 있도록 계속 추적 보도하겠습니다. 또 다시는 이 같은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재발 방지 대책과 제도적인 문제점 보완점 등 후속 보도에도 게을리하지 않을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네, 이번 사고 무엇보다도 이 사고 원인이 뭔지 명확하게 밝히고 그리고 이 어민들이 충분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 당국도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지상파 DMB 채널인 YTN DMB 프로그램을 평가하는 내가 본 마이TN 순서입니다. 이번 주에는 수학으로 푸는 세상의 비밀과 사이언스 의학 컬럼에 대한 김정수 평가원의 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마이TN 시청자평가원 김정수입니다. 오늘 하루 아침에 일어나서 지금까지 여러분은 몇 개의 숫자를 보고 사용하셨나요? 수많은 비밀번호와 전화번호, 버스번호 같은 숫자에서부터 건축 조형물과 예술 작품에 적용되는 수학적 원리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수학과 밀접한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런 수학적 호기심을 쉽고 재미있게 풀어나가는 수학으로 푸는 세상의 비밀을 먼저 살펴보고자 합니다. 지난주에 기적이 일어날 확률이라는 제목으로 확률에 관한 내용이 방송되었습니다. 누구나 한 번쯤 겪을 만한 머피의 법칙을 수학적 증명으로 풀어낸 로버트 매튜규스의 이야기는 방송 초반 흥미를 끌었고 뒤이어 최고의 확률 게임인 로또나 카드게임, 통일신라의 주령구, 윷놀이 등에 대한 예를 곁들여 주제에 대한 이해를 도왔습니다. 다소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는 주제이지만 한 번쯤 접하거나 들어봤을 소재로 접근하여 프로그램의 취지를 잘 살렸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수학이라는 관점에서 풀어보는 수학과 과학의 개념 전달은 이전에 다른 방송에서는 볼 수 없었던 새롭고 독특한 프로그램이라는 점이 참신하게 다가왔습니다. 조금 아쉬운 점이라고 한다면 프로그램 특성상 지식 전달이 위주가 되다 보니 재미라는 부분은 조금 반감되었습니다. 또한 확률에 대한 설명을 로또나 풀하우스라는 카드게임에 지나치게 많은 시간을 할애하였습니다. 물론 확률을 가장 잘 설명할 수 있는 소재이긴 하지만 우리 주변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것이었으면 어땠을까 합니다.
예를 들어 가위바위보 게임이나 제비뽑기, 사다리 타기 등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겪을 수 있는 소재였다면 청소년부터 성인까지 좀 더 많은 시청자들이 보기에 적합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진행자의 설명과 이에 따른 글자나 숫자 화면은 자주 볼 수 있었는데요. 이러한 구성과 화면은 딱딱한 느낌이 들어 자칫 시청자들에게 지루함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좀 더 시선을 끌 수 있는 화면이 곁들여진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외에 다른 요인으로 방송이 진행되는 스튜디오가 전체적으로 하얀색이라 차가운 느낌이 들고 눈이 부셔 보기에 편안하지 않았습니다. 수학이라는 조금은 쉽지 않은 주제를 다루고 있는 만큼 따뜻하고 포근한 느낌의 스튜디오가 더 어울리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수학에 대한 편견을 깨며 호기심을 불러일으키는 수학으로 푸는 세상의 비밀이 앞으로도 유익하고 재미있는 방송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번에는 사이언스 의학 칼럼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지난주에는 약과 약의 궁합이라는 제목으로 약을 복용할 때 충돌을 일으킬 수 있어 주의해야 할 약에 대한 내용을 방송하였습니다. 우리 생활에서 흔하게 접하며 복용하고 있는 약들이지만 복용법에 대해서 알고 있는 지식이라고는 식후 30분이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약에 대한 다른 주의점에 대해서는 그동안 전문적인 복약 지도를 받을 기회가 적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별다른 궁금증도 갖지 않게 되었고 정확한 복용에 대해 잘 모른 채 먹고 있습니다. 방송은 같이 먹었을 때 궁합이 맞지 않는, 다시 말해 효과가 떨어지거나 부작용이 일어나는 여러 가지 약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약의 부작용을 피하는 방법도 같이 소개해 주어 매우 유용했습니다. 더불어 약뿐만 아니라 약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술이나 카페인 음료,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설명도 해주어 바른 복용법에 대한 경각심을 갖도록 해주었습니다. 한 가지 아쉬웠던 점은 건강기능식품 중에서 같이 먹었을 때 피임약의 효과를 떨어뜨리거나 심장병 예방약의 효과를 떨어뜨리는 식품이 있다고 하였는데요. 그것이 어떤 성분인지 알려주지 않아 방송을 보는 시청자가 직접 다시 알아봐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으리라 예상됩니다. 다음에는 좀 더 구체적인 정보를 준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이때 앞으로도 정확하고 필요한 지식을 주는 사이언스 의학 칼럼을 시청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이번 순서는 시청자들의 지적사항을 정리한 모니터 보고 시간입니다. 이 방송 뉴스는 정시에 시작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시청률을 높이기 위해 편성 전략상 정시보다 먼저 들어가기도 합니다. YTN에서도 정시보다 일찍 뉴스를 시작하고 있는데 뉴스 시작 시간이 매일 달라서 시청자들이 뉴스 앞부분 헤드라인과 주요 뉴스를 놓치는 때가 있다며 개선해 주길 바랐습니다. YTN의 아침 메인 뉴스인 뉴스출발 1부는 보통 아침 4시 40분에 시작하고 뉴스출발 2부는 아침 5시 26분에서 30분 사이에 대중이 없습니다. 또 뉴스출발 3부는 아침 5시 55분에서 57분 사이에 시작하고 뉴스오늘 1부는 아침 6시 55분에서 59분 사이에 대중 없습니다. 이 밖에 뉴스 프로그램들도 사정은 비슷합니다. 방송 뉴스는 헤드라인부터 시작해서 톱뉴스부터 봐야 주요한 뉴스들을 알 수 있는 구조에서 처음부터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방송 시작 시간이 들쭉날쭉하니 시청자 입장에서는 언제 YTN으로 채널을 돌려야 뉴스를 제때 볼 수 있는 것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2분 빠른 뉴스가 편성 방침이라면 시청자와 약속에 따라 정해진 시간에 맞춰서 뉴스를 시작하는 것이 옳을 듯합니다. YTN에서는 지난 5일 오전 뉴스 시간에 안중근 의사가 사형 판결을 받은 인물이라는 아베 일본 총리의 망언에 대해 외부 인사와 전화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런데 앵커 멘트 도중에 스튜디오에서 다음 출연을 준비 중이던 스포츠 평론가의 머리가 화면에 잡혔습니다. 하루 전에도 앵커가 리포트를 소개하는 도중에 스튜디오에서 출연을 준비 중이던 정치평론가의 머리가 3번이나 보였습니다. 시청자들은 스튜디오를 개선할 수 없다면 앵커와 출연자가 좀 더 떨어져 앉거나 출연자들에게 머리를 숙이지 않도록 사전에 고지하는 등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언론 전문가로부터 우리 언론의 문제점과 발전 방향 등을 들어보는 매체 비평 시간입니다. 오늘은 최은경 한양대학교 교수로부터 역사를 바로 세울 수 있는 언론이라는 제목의 논평 들어보시겠습니다. 뉴스 전문 채널 YTN은 지난달 22일 생체 실험으로 악명 높은 일본의 731 부대 가담자들에 대한 전후 행적을 단독 보도했습니다. 당시 731 부대 가담자들이 대거 의학 박사 학위를 받았고 해군과 국내에서도 생체 실험을 했다는 내용을 단독으로 취재한 것입니다. 특히 731 부대의 부대장인 이시 시로 소장이 패전 후 일본으로 탈출한 행적에 대해서는 그동안 추측과 소문만 무성했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주변 국가들도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YTN 보도에 따르면 이시 시로는 1960년대 교토대학에서 731 부대 가담자들에게 학위 논문을 지도하고 수여하면서 겉으로는 은둔 생활을 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전후 15년 넘게 후진들에게 생체 실험과 세균전을 대비한 실험 결과를 전수하며 살았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시 시로의 이름이 버젓이 담긴 교토대 학위 논문에 군사기밀, 특수임무 달성상이라는 문구들이 선명히 남아있는 사실을 이제야 알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전쟁 중에 비윤리적인 방법으로 부당하게 얻은 실험 결과를 이용할 수 있게 허용한 일본 정부와 일본 근현대 의학의 산실로 유명하다는 교토대가 묵인해 주었다는 사실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사실 이시시로의 전후 행적은 일본의 시가대 의대 명예교수가 학자로서의 양심을 걸고 의사들의 전쟁 가담과 윤리 문제를 조사한 결과 얻게 된 성과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명백한 전쟁 의학 범죄를 고발한 일본 학자의 소신과 용기를 YTN이 또 단독으로 보도한 것도 주목할 만합니다. 왜냐하면 새해가 시작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베 일본 총리의 전쟁과 희생자에 대한 망언은 일본 사회의 지도층에게도 확산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에는 현 극우 정권을 옹호하는 정치인뿐만 아니라 일본 공영방송 NHK 사장도 공개적으로 역사를 왜곡하고 주변국과 위안부 같은 전쟁 피해자들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전쟁에서 패배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웃한 나라들과 역사적으로, 국제적으로 지속적으로 갈등을 유발하고 자극하며 국내 정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국제사회에서도 일본을 압박하며 갈등을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언론은 과연 역사적 갈등과 팽팽한 논쟁에 대해서 일본에 대응할 방법을 조직적이고 지속적으로 그리고 치밀하게 준비를 했는지 진지하게 되돌아봐야 합니다. 2차 세계대전 이후 지금까지 국내 정치와 경제를 돌보느라 대일 외교 관계에서 동등하고 자주적인 지위를 얻기는 힘들었습니다. 게다가 잘못된 역사를 바로잡는 일이 마치 정부의 일인 것처럼 무심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이제 우리는 정부와 국민 그리고 국제사회가 어떻게 협력해서 불필요한 국제사회 갈등을 해소할 것인가 하는 다양한 논의를 해야 합니다. YTN의 이번 단독 보도는 언론이 평화와 화해라는 미래 해법을 찾는 데 방향을 제시해 주었습니다. 우리 언론은 용기를 가지고 끈기 있게 취재하고 소신 있게 보도해야 할 때입니다. 시청자의 눈은 시청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YTN 홈페이지 시청자 의견 코너에 글을 남겨주시면 좀 더 정확하고 공정한 방송을 만드는 데 참고하겠습니다.
이번 주 순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